안녕하십니까. 안동대 한문학과에 있는 하정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고려 후기 목은 이색 선생을 비롯해서 포은 정몽주, 도은 이숭인, 야은 길제, 척약제 김구용, 둔촌 이집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로 논문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이 고려 후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하나의 특히 목은 선생이 활동했던 14세기 후반에는 하나의 항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존재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목은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말선초 항맥의 형성과 목은 이색의 활동 이렇게 논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 각 시기를 대표하는 학자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충부터 시작해서요. 최충 다음 세대는 그 학계를 고려의 학계를 금이라는 분이 이끌었고, 금이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리학을 도입했다고 알려진 안양, 그 다음에 안양 다음에 백이정, 그 다음에 권보라고도 하고요. 권부, 우탁, 이진, 민지, 이게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학계의 중심 인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세대가 익제 선생, 앞에 어강석 선생님 발표도 나왔지만 익제 이재현 선생, 그리고 익제 선생의 제자가 목은이니까 목은, 그리고 목은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초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호가 이인복입니다. 이름이 초은 이인복. 요렇게가 제가 볼 때는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고려시대 통틀어서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대표한 학자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굵은 이게 PPT를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0분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요.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발표집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리학 수입 이후에 학문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어 비로소 항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까 최충 얘기는 했었고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또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최충의 뒤를 이어서 12세기 전반기에는 윤언이, 김인존, 김부식, 최윤희 이분들이 이제 12세기 전반기를 대표한 학자군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김부식인데 학문으로서는 윤언이, 김인존, 최윤의 이런 분들이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윤언이는 주역에 능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해라는 책을 썼다고 했는데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희는 고금상정례, 그 다음에 김인조는 논어신의 이런 식으로 김부식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삼국사기를 쓰신 분이죠.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이제 학자군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사람들이 12세기 전반이었는데 한 세대 후인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기를 대표한 학자는 금입니다. 근데 금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잘 생소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김부식 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금이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림별곡에 나옵니다. 한림별곡. 아까 앞에 발표에도 한림별곡 얘기가 나왔는데 한림별곡 맨 처음에 나와요. 제1장에 금학사 옥순문생, 금학사 옥순문생,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림별곡 제1장에. 자, 이때 금학사가 금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순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문생들이 배출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규보도 이 금이의 존재를 알고 이제 훗날 이규보도 금이의 묘지명을 작성합니다. 이제 동국이상국집 이규보의 문집에 나와 있는데 이 글이 일찍이 사마시를 맡았고 3번이나 과거를 맡아보았는데 거기에서 뽑힌 사람은 모두 당대에 이름난 사람들로서 문사에 성한 것이 근거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이규보가 쓴 글이에요. 금이에 대해서 묘지명에. 그래서
금이가 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학자였던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자, 금이를 이어서 13세기 중후반은 안양과 백의정의 시대였습니다. 자, 안양은 뭐 이제 밑에 딸락 잠깐 보세요. 우린 다 알려진 거죠, 이것도. 그래서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하는데 어떤 공을 세웠는지 여러 가지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거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안양과 비해서 백의정은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백의정도 물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안양에 비해서는요. 근데 이제 백의정 그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연구를 아주 중심적으로 한 사람은 백의정이에요. 안양은 백의정보다 조금 더 위인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까 방금 앞에 나왔던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주자의 그 화상을 그림을 그려온다던가 주자의 책을 원나라에 있으면서 가지고 온다던가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리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죠. 안양은.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은 백의정이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밑에 딸락 보시면 밑에서 그 하나 둘 셋 넷 그 굵은 글씨입니다. 또한 후학의 양성에도 힘써 이재현, 박충좌, 이곡, 이인보, 백문보 등 당대를 대표하는 많은 학자들이 백의정 선생이 백의정도 원나라에 있었거든요. 안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로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지금 여기 나왔던 분들 이재현, 박충좌, 이곡, 이인보, 백문보가 백의정에게 찾아가서 성리학을 공부했다라고 고려사에도 나오고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문 연구를 통해서 성리학을 퍼뜨린 분은 백의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목은 그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목은 이색 선생은 익제의 제자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목은 선생은 이재현의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균관 대서성을 지내며 국학을 지능 보급시킨 공로가 크고 5차례 그 고려사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건 제가 다 카운트를 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목은 선생이 지공거 또는 동지공거, 이제 지공거는 책임자고 동지공 부책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를 맡았을 때 지공거 또는 동지공거를 해가지고 과거를 주시한 게 5번이 나와요. 고려사 기록을 다 봤더니. 그래서 명수를 또 제가 다 세봤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누구를 비롯해서 몇 명을 급제시켰다, 몇 명을 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더니 13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은 선생이 배출해낸 그 과거 급제자가 132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132명이나 되는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목은은 정치적, 학문적, 문학적, 사상적인 모든 측면에서 14세기 중후반기 고려 사회의 핵심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목은 선생이 그 과거에 급제할 때 시험을 주시한 분은 익제였기 때문에 이제 익제의 문생이라고 하는 거고 목은을 이때 동방 그 같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박상충, 정추, 박진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정추라는 분은 재밌는 분이에요. 아까 앞에 발표도 나왔는데 자, 목은 선생의 부친이 가정 선생 아니에요? 가정 이곡인데 가정 이곡 선생하고 아주 친한 교육 관계를 맺었던 분이 이 정추의 부친입니다. 아까 앞에 발표에 나왔는데 설곡 정포라고 청주 정씨인데 설곡 정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 선생과 설곡 정포가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밑에 아들인 목은 선생과 또 동방으로 원제의 호가 정추 선생의 호가 원제인데 원제 정추 선생이 또 그 아들 때에 또 친분을 유지했고 또 그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안 해놨지만 정추의 아들이 누구냐면 호가 복제입니다. 복제. 정총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그 다음에 목은 선생의 아들 중에 이종학이라고 있잖아요. 호가 인제 선생이 있잖아요. 인제 이종학 선생하고 또 교유가 있어요. 이종학 선생하고 저 정추의 아들인 복제 정총하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까지 3대가 교유를 나눈 흔치 않은 그런 교유 관계를 맺어서 이 정추하고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추가 먼저 죽거든요. 모근 선생이 더 오래 사셨으니까. 정추가 죽었을 때 만시를 씁니다. 모근 선생이. 그 만시는 제가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이제 그걸 다룬 적이 있는데 정말 잘 쓴 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모근이 워낙 시를 잘 쓰시지만 특히나 그 친한 친구가 죽어가지고 이제 쓴 만시였다 보니까 정성을 들여 쓴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정추하고는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겠습니다. 안양이 들여온 성리학을 권부와 백의정이 전수받고 이것이 익제에게 계승되었고 이것이 다시 모근에게 계승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안양에서 백의정으로, 그 다음에 이재현으로, 그 다음에 모근으로, 그 다음에 정몽주와 권근으로,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몽주의 포은의 제자가로 알려진 야은 선생 해가지고 이제 영남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길제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저 슬래시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슬래시. 길제와 동시대의 유방선, 호가 태제인데 조선 전기 사람이에요. 조선 초엽인데 유방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저 슬래시를 해놓은 거는 자 조금 다르게 모근의 학문이 조선 전기로 가서 조금 다르게 퍼집니다. 길제로 간 이 학문 쪽은 학문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영남학파든 기호학파든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 뒤쪽은 예를 들어서 유방선의 제자가 누구냐면 서거정, 김수원, 성간이에요. 그래서 슬래시를 가운데 해놨잖아요. 서거정, 김수원, 성간이라고. 이쪽은 유방선의 태제의 제자들인데 문학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모근의 그 조선 시대로 가면 하나는 학문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길제 선생으로 이어진 거고 하나는 문학적으로 그게 지금 얘기한 유방선에서부터 서거정까지 이어지는 그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이렇게 두 그룹으로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모근 선생의 학문적 업적 중에 하나는 과거에 주시를 통해서 많은 문생을 배출해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모근의 일생 중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성균관을 재건한 겁니다. 성균관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몽골족도 침입하고 그 다음에 홍건적 난리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제 기능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균관을 재건하라고 이제 고려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공민왕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성균관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가장 책임자로 할까 해보니까 공민왕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나라의 학교를 완전히 다시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근 선생을 대사성으로 임명했어요. 성균관의 대사성. 그래서 당신이 책임을 지고 교수 뽑는 것도 다 일임했습니다. 학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교수를. 모근이 다 뽑아요. 학관들을. 그때 뽑힌 사람이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박이중, 이승인 요 5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학생들과 더불어 아주 밤새워서 토론하고 아주 활발하게 주자학에 대해서 강론도 하고 이런 게 고려사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민왕 이후로 모근이 그 학교 교육에 재건되는데 정점에 있던 분이 모근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근 선생이 대사성으로서 모든 학관을 뽑고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요. 모근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죠. 자,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고려사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를 이전에는 관생이 수십 명에 불과했었는데 모근 선생이 교수 방법을 변경해 그러니까 교수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매일 명륜당에 회합해 경서를 분 다음에 교수를 집행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는 서로 토론하였는데 이색은 피로를 잊었으며 배우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서로 권장하게 되었다. 정주의 성리학이 이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려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근 선생이 이 성균관을 재건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급속도로 연구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근은 고려 후기 전래된 성리학의 학통을 계승하고 1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 성리학을 확산시키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양과 백의정이 성리학을 들여왔더라면 그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키고 확산시키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한 거는 모근의 몫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4세기 후반 모근 2세기의 학계의 중심이 되자 그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모근 밑으로 몰려듭니다.
아까 얘기한 일단 문생 자체가 많았고요. 배출해낸 문생 자체가. 자,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 이 그룹은 학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모근 선생이 워낙 시를 잘 쓰시고 또 좋아하셨기 때문에 시 쓰는 걸 작시를 통한 시회 활동을 겸하고 있다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시를 겸해서 이제 문학적인 활동까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회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은 고려시대는 최당의 기로회부터 시작돼요. 아까 어강석 교수님 그 발표에도 최당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분이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기로회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로회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굵은 글씨 보세요. 특히 이들 기로회 중에서 이거이가 조직한 후 기용에는 회원을 이거는 조선 후기에 시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고 좀 넘어가서요. 맨 밑에 줄 14세기에 시회 활동을 펼쳤던 여러 그룹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문학적 성과를 거둔 집단은 모근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모근계 사인 그룹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모근 그룹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시를 많이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원래 읽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서거정의 글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글이에요. 조선 전기 서거정의 글인데 모근 선생에 대해 쓴 글입니다. 서거정 선생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뒷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략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의 문인과 제사들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서 선생은 모근 선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모근 선생을 종주로 삼고서 그윽한 그 향기에 흠뻑 몸을 적셨으니 가령 포은 정몽주 같은 웅준함이나 도은 이숭인과 같은 간결함이나 삼봉 정도전과 같은 호매함이나 양촌 권근과 같은 전화함이 모두가 선생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 선생은 모근 선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선생의 문장이야말로 위에서 말한 대로 위대하고 걸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보기 드물게 모든 사람들의 위에 우뚝 굴림한 그런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선생의 성대한 공명과 도덕이 또 한 시대의 으뜸이 되었고 보면 어찌 유독 문장만 그랬다고 하겠는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근 선생의 학통이 서거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가 직접 배운 나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배운 선생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근 학통으로 이어진 학통을 서거정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기 선생을 높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감안해서 이 글을 읽어도 모근의 어떤 문장의 위대함이라던가 모근의 학문의 위대함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굵은 글씨로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모근 이색은 가정 이곡의 아들이자 익제 이전의 문생으로 그의 학문과 문학은 가법이 있었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했으며 또 일찍이 원나라에 건너가 과거에 급제하고 중국 문인들에게 문명을 떨쳤다. 귀국한 후에는 고려의 많은 문인과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당대의 종주가 되고 스승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4세기 후반은 한 시대의 스승이 모근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근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고 객관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모근 선생 이제 하나의 그룹을 지금 아까 맨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근과 관계된 하나의 그룹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근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워낙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셔서 친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하면 모근과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갖고 학맥이라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만 제가 쭉 해놨는데 어떻게 접근했냐면 모근 선생이 어떤 자기와 아주 깊이 관계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모근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글을 써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글이 어떤 거는 기로 끝나고요. 어떤 거는 무슨 설이라고 할 때 말씀설자 설로 끝나고 또는 어떤 거는 찬 할 때 찬자로 끝나고 대체로 요 세 가지인데 아무한테나 써주는 건 아니고 본인과 관계된 특별한 사람한테 써준 글인데 이 글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과 모근과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이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람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냥 넘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들은 대체로 모근의 선후배 동료와 제자들로 구분되는데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은
권근, 이승인, 유배규, 민한인, 강은. 권근과 이승인은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유배규, 민한인, 강은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밑줄은 안 그어놨지만 써놨는데, 이제 그걸 한번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셨어요. 이들 제자들은 대체로 모근이 과거를 주시했을 때 급제했던 인물들이며, 기타 성균관에서 과거 급제자하고 관계없이 성균관에서 가르친 학생도 이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뭐 가문적으로도 어떤 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문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율정 윤택 가문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이 한산이 씨들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촌 이암, 서예가로 유명한 분이죠. 행촌 이암 요 집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근 선생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청주 한시죠. 한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수, 호가 유황인데 요 분의 한수의 손자가 한악인데, 이 한악이 그러니까 한수가 한악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가정 이국의 문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요. 이 모근 집안하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축 있죠? 안축, 근제 안축. 얘 동생이 안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보. 요 안보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안양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양의 집안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인복과 경복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급한 민사평은 아까 앞에서도 나왔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청주 정씨 가문과 한산 이씨 가문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된 거예요. 선후배 문인들 중 이승인, 김구용, 이집, 정추는 특히 모근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14세기 후반 고려의 문단은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근 이색을 중심으로 하는 모근 그룹,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전 시대부터 활동해온 원로 그룹, 세 번째는 과거 시험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여 활동을 시작한 신진 문사 그룹, 그 외 기타 그룹,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모근 그룹은 이 그룹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여 문학사적으로 유의미한 업적을 남긴 그룹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럴까? 왜 몇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모근 그룹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한 모근 선생이겠죠. 학문적, 문학적 능력과 명성, 그리고 그 활동력이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각 그룹마다 구성원의 숫자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모근 그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근 밑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숫자와 명성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모근 선생 밑으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름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성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셋째, 구성원 간의 친밀도와 응집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에는 모근 외에도 안축, 민재, 민사평, 이인복, 허금, 한수, 윤택, 이공수, 백문보, 이달충, 이런 게 이제 다 모근보다 조금 더 선배들도 여기 많거든요. 나이만 따지고 보면 이런 분들이 모근과 동시대 활동했던 분들인데, 또 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보다 왜 모근 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이들은 조직적인 모임을 거의 갖지 않았고, 혹 산발적인 모임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응집력이 모근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근 그룹이 아주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근 그룹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따로 있어요. 특히 문학적 모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시회 얘기했잖아요. 아무 데서나 모여가지고 시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개경의 용수산. 우리 지금 이제 북한 개성이죠. 개성에 가면 용수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용수산, 그 다음에 송악산 언저리에 있는 안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고려 후기에 나오는 그 시에 많이 등장하는 절이에요. 안화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입니다. 여기 여주의 여강의 청심, 이건 제가 답사까지 갔는데 지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터만 남아 있는데,
청심루인데 청심루는 조선 후기까지 지금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주에 가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모근 그룹만 거기서 모인 게 아니고 조선 후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청심루에서 시를 씁니다. 기록이 계속 나와요. 이 청심루에서 가가지고 시를 쓰는 기록이 조선 후기까지. 그래서 요 지금 적어놓은 이 공간이 모근 그룹이 주로 활동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여주 여강과 청심루는 모근 그룹에게 앞에 용수산이나 안하사보다 더욱 의미 깊은 공간이었다.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둔총과 척약제의 고향이자 모향이었고 또 모근의 전토가 모근시에 이런 여기 지금 안 해놨는데 모근 선생이 직접 쓴 시에 나중에 은퇴를 하면 내가 거기 가서 농사를 좀 지어야겠다 하고 땅을 사놓으셨어요. 땅을 사놓으셨는데 그게 여주에다 사놓으셨어요. 여주 여강 근처에. 예. 그 시가 모근 선생이 직접 쓴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강 근처가 여주에 있는 여강 남한강이죠. 여강 근처가 이 그룹의 주요 활동 무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거 여강루 얘기 계속했고 각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계속 쳐다보시네요. 빨리 끝내라고. 자, 결론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말 선초의 학술사 지성사에서 모근은 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모근의 학통은 삼봉 정도전, 양촌 권근, 도은 이숭인, 호정 하륜, 구정 남재, 동정 윤소정, 쌍매당 이첨, 기우자 이행, 저정 유백유, 김잠, 고불 맹사성,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척약제 김구용, 정제 박이중, 문정 박상충, 둔촌 이지회계로 계승된 걸로 보이고요. 제가 굳이 이 많은 사람 지금 언급한 이유는 모근 그룹의 여기가 지금 언급된 분들이 모근 그룹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자, 조금 이 그룹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요. 정도전부터 길재까지 12명은 모근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직접적인 제자들입니다. 좀 달라요. 아까 방금 앞 페이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도전부터 길재까지가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정몽주, 김구용, 박이중, 박상충, 이집 요 5분은 모근의 제자는 아니에요. 모근이 과거 주시할 때 과거 합격한 것도 아니고 모근에게 직접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건 뭐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근이 성균관 대사성하면서 국학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때 교수로 발탁됐던 인물들입니다. 대체로 도은 이숭인도 그렇고 박이중도 그렇고 척약제 김구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모근과의 관계가 평생 이어져요.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근 그룹의 주요 멤버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금 같은 모근계 그룹이라고 해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촌 권근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양촌에 대한 논문도 좀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양촌의 스승이 모근이거든요. 스승인 모근을 가장 많이 닮았고 또 닮으려고 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누가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모근 선생을 닮으려고 했던 제자가 누구냐? 양촌 권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같은 경향은 학문이나 문학색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문학적으로 모근이 아주 수많은 시를 썼기 때문에 다양한 경향의 시를 씁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기속시 같은 것도 많이 썼지만 많은 경향의 여러 가지 경향의 시를 쓰는데 똑같이 흉내내요. 양촌집에 보면 모근 선생이 그렇게 쓰면 권근도 본인도 그렇게 써봅니다. 이런 식의 시를 쓰면 이런 식의 시를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양촌 선생은 모근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모근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특히 양촌 권근이 왜 중요하냐면 양촌 권근의 학문과 문학이 조선 초 문단을 대표하는 서거정과 유방선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촌 권근이 중간 다리 역할을 안 했으면 모근의 문학과 학문이 서거정 유방선에게 계승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촌 권근을 통해서 서거정과 유방선에게 학문이 이어졌기 때문에 양촌의 제자들이거든요. 서거정과 유방선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근의 학문이 서거정과 유방선에게 이어지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게 양촌 권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졌으면 이거 말고도 좀 부연 설명을 다른 얘기를 해가면서 하고 싶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한테 해보려고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안동대 학생들은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하 교수님께서 하도 목청도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여기도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뭐 한산이식 후수분들께서 학구열이 너무 높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된 관계로 5분 동안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주대 최식 교수님께서 5분간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짧게.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잘 들었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저희가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오건 선생의 21세 내손되는 후손입니다. 이석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발표신 중에서 저희가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생생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게 아들 삼형제 낳으시고 5번의 과거 오방 본생에 133명을 낳으신 거를 굉장히 저기 최고의 영광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여기 밝혀지면 5번의 과거를 통해서 숫자를 몇 번 헤아려 보는데 132분이라고 쓰셨어요. 저희는 134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셌을 때는 첫 번째 음색 33분씩 뽑은 게 3번이고 99명. 그래서 28명을 뽑은 게 한 번이고 마지막으로 7분을 선발해서 134분이시니까 혹시 제가 이게 어떻다면 요 기록을 좀 정리해 알겠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2명 차이가 나는데 다시 집에 가서 제가 꼼꼼히 다시 보고 132명이 맞으면 제가 한 대로 하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134명이 맞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 한문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식입니다. 예, 오늘 하정승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정승 선생님하고는 저는 동문수학한 사이로 선생님 연구를 예전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연구하신 것들에게 집대성해서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궁금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선생님 글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그냥 의례상 여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모근 선생의 이제 학맥이 조선 전기에 가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학문 쪽으로 말하는 도통 이야기하는 영남학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살인파 문학, 처사 문학을 형성하는데 한 줄기가 되고, 또 한쪽은 이제 관광문인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문학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의 관광문학과 처사문학을 이해하는 걸 하나를 문학의 중심으로 하고 하나를 도통이라고 하는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상 나눴던 개념을 선생님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학문이라고 했을 때와 문학이라고 했을 때 커다란 변별점이 또 있을 듯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이라는 것도 표현하는 방식은 문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늘 모근 선생이나 포은 선생 할 때마다 늘 아마 나오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 두 분이 10살 정도 연배를 두고 있는데 그 사제지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모근 이쪽에 오시면은 아마 모근 선생이 이제 스승이고 포은 선생은 이제 제자로 할 텐데, 또 포은 쪽 가면은 또 그쪽에서는 또 모근 선생님 옛날 분 10살은 뭐 거의 친구인데, 그죠? 그렇게 뭐 사제간으로 볼 수 있냐 하는. 그리고 과연 그 포은 선생이 모근 선생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것과 제가 봤을 땐 결이 그렇게 꼭 맞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최식 교수님 질문 감사하고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학문과 그 저 문학이라고 할 때 그 이제 두 가지 아까 제가 내내 강조한 것처럼 모근의 그 제자 그룹이 조선 전기로 와서 하나는 학문 쪽으로 크게 이어지고 하나는 문학 쪽으로 이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학문 쪽으로 알려진 게 훨씬 더 많이 알려졌죠. 야은 길제 이후로 아까 얘기한 영남학파나 사림 기호학파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조광조 이후로. 근데 문학으로도 이제 한 그룹이 있는데 지금 그 차이점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문 쪽으로 간 분들에 비해서 작시 활동을 훨씬 많이 합니다. 문학 쪽으로 간 분. 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거정, 유방선 이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시는 사실 학문 쪽으로 간 그 학자들도 시는 옛날엔 기본이었으니까 다 썼죠. 근데 본인들이 어떤 문학의 열정을 가지고 시 쓰는 거에 열정을 가지고 나는 문학을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쪽에 시를 통해서 내 인생의 괴로움도 없애고 나의 모든 시름도 시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문학적으로 간 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활동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로 좀 나눠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포은 선생과의 관계 그 얘기했는데 저 아까 발표도 그랬고 제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은 제자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제자가 아니라 목은의 그룹인데 목은과 가까웠던 하나의 그룹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그룹에 제자라고 묶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는 아니지만 목은 선생이 성균관 대사성을 할 때 뽑았던 교수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포은 선생은 그때 뽑힌 교수예요. 목은 선생이 직접 발탁을 했거든요. 포은을 김구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제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후배죠, 후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포은과 목은은 굉장히 오래 가는데 다만 지금 최식 교수님 아주 날카롭게 질문해 주셨는데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많이 달랐고요. 목은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우왕 차왕을 내쫓고 마지막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양왕을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고생길이 트이거든요. 모근과 모근의 아들 이종학도 그렇습니다. 인재 선생 계속 유배당해요. 유배 갔다 감옥에 갔다 풀려나고 갔다 풀려나고 갔다 죽을 때까지 그러시거든요. 자, 그때 왜 그랬냐면 모근 선생은 창왕을 그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모근이에요. 근데 창왕을 내쫓으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모근이 창왕을 발탁을 했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라 이런 논리죠. 말하자면 그 이후로 모근은 고생을 했고 공양왕을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아주 주독 이성계와 더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포은입니다. 포은 선생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공양왕을 왕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좀 결이 달라요. 예. 그러나 어떤 그 친분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근 그룹에 포은을 넣은 것은 계속 관계는 유지를 했거든요. 예. 적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